지난 9월 29일 대법원은 대한민국 미군 기지촌 위안부 제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최종으로 인정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재판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그 역사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2014년 6월 25일 미군 기지촌 위안부 122명과 국가배상소송 공동변호인단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1957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 소재한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미군 상대 성매매에 이용되었던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1인당 1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인단이 대한민국에 따지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정부가 불법적인 기지촌을 조성하고 운영, 관리했다는 점. 둘째, 그 안에서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면제해줬고 불법 행위가 횡행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점. 셋째, 정부가 조직적이고 폭력적이며 적극적으로 성병 관리를 했었다는 점. 넷째, 애국교육 등을 통해서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 이렇게 네 가지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성매매의 중간 매개 및 방조에 해당해서 위법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처음부터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기간을 2014년 6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로 정했는데요. 대략 8년 5개월 정도의 긴 기간의 보도를 살펴보다 보니 언론사의 숫자를 제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비카인즈를 통해서 보도를 수집했습니다. 이 기간에 미군 기지촌 성매매라는 키워드로는 총 292건의 보도가 나왔고요. 미군 기지촌 위안부로 검색하면 244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보도들 중에서 증폭 기사를 지우고 이번 소송과 관련된 내용 또는 미군 위안부 인권과 관련된 내용만을 출연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총 197건의 보도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조사가 전체 모든 언론 보도를 점검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는 정확한 보도량을 산정해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보도의 경향성을 살펴본다는 의미로 함께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니터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보도량 분석부터 봐야겠는데요. 이게 8년 5개월가량의 기간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4개의 시기로 나눠서 해봤습니다. 먼저 1기는 청구 소송을 제기한 2014년 6월 25일부터 1심 판결이 나왔던 전날까지로 정했어요. 이 시기 보도량은 고작 30건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보도량이 굉장히 많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례적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언론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시기의 보도량이 전체 보도량 대비로 봤을 때 15.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약 31개월간 이 정도의 보도량이 나왔다면 정말 무관심한 것이었죠. 두 번째로 1심 판결이 나온 2017년 1월 20일부터 2심 판결 이전까지의 보도를 살펴봤는데요. 고작 18건 뿐이었습니다. 9.1%. 역시 정말 무관심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3기 2심인 2018년 2월 8일부터 대법원 판결이 난 전날, 그러니까 2022년 9월 28일까지의 관련 보도를 살펴봤는데요. 이 시기에는 111건, 제법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56.3%였어요. 이 시기에 보도량이 많았던 것은요, 고법 판결 내용이 매우 고무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미군 위안부를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활동들을 했거나 또는 이분들을 위한 예술 활동들이 많아서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넘는 기간이었으니까요. 보도량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4기로 올해 9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보도를 봤는데요. 이때는 38건, 19.3%를 차지했습니다.
언론사별로 보도량을 살펴봤습니다. 전국 일간지가 93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고요. 지역 일간지는 56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슈에 비해서 지역 언론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경기일보 7건, 경인일보 17건, 중부일보 19건 이런 보도량을 보면 미군 기지촌이 많았던 경기 지역의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실한 보도를 낸 전국 일간지는 한겨레 30건, 경향신문 22건 정도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각 시기별로 보도 양상을 좀 짚어볼 텐데요. 우선 소송이 처음 제기된 1기 당시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6월 25일 소송을 제기한 당일 언론 보도는 세계일보와 경향신문 2건의 보도만 있었습니다. 두 보도 모두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손배 소송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1기 전체적으로 볼 때 제대로 된 보도는 딱 2건의 보도입니다. 바로 한겨레 신문이 2014년 7월 5일에 보도한 김정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인데요. 4건의 긴 보도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그야말로 제대로 담아낸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2014년 11월 7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몽키하우스와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이 방송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요. 이 방송은 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여성을 감금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주사를 맞았으며 그들을 강제로 잡아간 것이 국가 공무원이었다 라는 점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이 감금되고 고통받았던 여성들이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뒤에 얘기합니다. 해당 방송은 우리 정부가 미군의 건강한 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미군 위안부 여성들에게 상시적이며 강제적으로 환각제를 먹게 했었다라는 내용은 충격이었습니다. 약물 중독과 폭행, 빚더미 속에서 사실상 자발적으로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던 여성의 인권 유린의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방송은 마지막에 이들에게 국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고 하나만 일부 인정을 했는데요. 국가의 조직적 폭력적 성병 관리만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은 1977년 8월 19일 이전 강제 격리 수용을 통한 성병 치료 행위는 위법 행위로 인정을 해서 이에 해당하는 일부 원고들 총 54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1977년 8월 19일 이후에 강제 격리 수용 행위는 적법하다면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강제 격리 수용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크게 제한한, 면제해준 판결이었죠. 1심 판결일부터 2심 판결 이전까지의 보도량은 고작 18건밖에 안 됩니다. 1년 1개월간의 보도량인데 말입니다. 특히 2017년 1월 20일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는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또 하나 마음에 와닿는 방송이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KBS의 KBS 스페셜인데요. 전쟁과 여성 3부작 중 3화에서 미군 기지촌 인근에서 생계를 이어온 한일 여성들의 삶을 조명했고 그 속에서 2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활동하고 있는 미군 위안부의 모습을 담아 크게 공감대를 높였습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고법 민사 22부는 국가는 소송을 제기한 기지촌 여성 전원에게 300만 원 또는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50년에서 80년대 보건부 등의 공문을 근거로 해서요. 국가가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 서비스 개선에 나서는 등 미군을 상대로 성을 파는데 앞장섰다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기지촌 위안부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서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인권 존중 의무를 위반했다 라면서 원고 117명 모두에게 반인권적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군사동맹, 외화 획득을 위해서 국가가 기지촌을 운영 관리했다라고 판단했고요. 국가가 전국에 있는 기지촌을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영업시설을 개선하고
애국 교육을 하고 위법한 성병 치료 등으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정당해에 와서 인권 존중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2심은 국가의 미군 기지촌 성매매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매우 의미가 큽니다. 1심이 국가 책임을 크게 제한한 데에 비해서 2심은 기지촌 위안부 강제 격리로 인한 정신적, 유체적 피해도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29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지촌 성매매 운영, 관리, 정당화 과정에 국가가 개입했고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라서 그렇겠지만 판결이 내려진 당일 보도는 기존 어떤 시기보다 많았습니다. 9월 29일 당일은 26건, 30일은 9건으로 총 35건이 판결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부각한 언론은 많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관련 사설을 낸 언론사가 경향신문과 한겨레 2개사뿐이었습니다. 한겨레는 9월 30일 사설 미군 기지촌 성매매 확정 국가 차원 사과 따라야에서 이승만 정권 때인 1950년대 조성되기 시작한 기지촌 성매매 집결지라는 현대사의 아픈 치부가 70년 가까이 지나서야 국가폭력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다 라며 그 의미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들이 성매매 알선업자들과 유착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 등이 끝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라고 그 한계까지 지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사실 우리가 판결 보도 이후인 11월 20일까지 추가 보도가 있을까 기다려 봤지만 언론의 관심은 판결 이후 3일까지만 반짝 있었을 뿐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 또는 이 사안을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간 기획 보도, 역사적인 보도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호칭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2014년 첫 보도에서 앞으로 미군 기지촌 여성을 무엇이라고 부를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제안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 언론에서 이런 논의는 진행된 바 없습니다. 언론이 이들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미군 위안부라는 표현보다는요, 기지촌 여성이라는 표현이 훨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서 양공주, 양갈보, 양색시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 모니터 대상의 보도에만으로 한정했을 때 양공주, 양색시라는 표현은 멸칭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작은 따옴표 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해서 양공주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컨대 MBC의 9월 29일 대법원 판결 관련 보도의 제목은요, 기지촌 양공주들의 호소, 대한민국 정부가 포주였다 입니다. 한겨레에서 미군 위안부 어르신들이 직접 출연하는 뮤지컬을 소개한 보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양색시 손가락질에 노래 한번 시원하게 못 불렀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한겨레는요, 본인들이 그런 표현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표현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라면은 MBC는 굳이 양공주라는 표현을 이렇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이런 멸칭으로 불렀다, 속칭 이런 말을 계속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냥 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미군 위안부 국가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언론이 이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냉담하게 대했으며 주요 이슈로 다루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도량이나 보도 내용에 있어서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개 언론사의 몇 건의 보도 외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비카인즈 서비스 때는 54개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사 프로그램이나 시사주간지 등에서 더 많은 보도들, 더 좋은 보도들이 있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8년간의 긴 여정 끝에 나온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언론 보도 전반적인 양상과 그 관심도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이 보도하는 신용만 내는 면피만 하는 보도들을 내놓는 사이에 이 이슈는 우리에게 절실한 주제로 떠오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